지금 상황에서는 큰 트렌드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흐름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든 재정이든 산업 정책이든 들어오는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방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이 아마 다음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꾸준히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팀장님, 이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고 할 때 네. 어떤 좀 섹터나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은 긴축의 시대,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대라고는 하는데 네. 몇몇 업종, 몇몇 산업에는 돈과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방산, 국방 관련된 쪽. 자, 요 그림들을 보면은 탈세계화라는 기조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에요. 네. 반도체는 모든 기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게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겠죠. 근데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어느 설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자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모두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설립했고요.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에너지 독립이 필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가에 따라서 경기 상황, 그리고 우리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중국, 유럽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산업에 굉장히 힘을 붙이고 있죠. 네. 미국은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리파워 EU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오르고 전기료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기로 좀 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더 빨리 높이자라는 결의를 했고, 중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산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트렌드냐면은 뭐 사우디까지도 네옴시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산유국이라고 하는 사우디까지도 네옴시티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트렌드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방산, 국방 쪽인데 지금 이런 탈세계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경찰, 글로벌 군인 역할을 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과는 좀 갈등 양상이고, 그래서 최근 유럽하고 중동 쪽에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트렌드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흐름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든 재정이든 산업 정책이든 들어오는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방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이 아마 다음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꾸준히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 IT 쪽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워낙 이번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도 거의 60%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는 낄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낄 수 있는 후보로는 넣곤 있어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성장이 옛날처럼 가속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성장 모멘텀을 보면 요 3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은 옛날처럼 뭐 20%, 30% 성장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거든요. 네. 근데 성숙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기업, 인터넷 기업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해외 매출이 해외로, 어디서 네. 나오는지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10% 넘는다, 14% 넘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성장 동력이 해외 쪽에서 붙어준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삼총사는 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 과정에서 쇼커버링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황 턴어라운드로 확인하는 데는 내년 1,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성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낮은지 그래도 괜찮은지 해외 매출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업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팔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올라갈지는 아마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실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의 그런 성장세를 더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은 뭐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네. 원래 잘 성장을 하던 게 네. 이렇게 성장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성장이 이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성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벅벅벅 기겠지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크지 않은데 성장의 가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성장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모멘텀이 좀 더 강한가, 좀 더 약한가, 이런 것들을 실적 시즌, 올해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국민주인 삼성전자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주가 회복이 좀 될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이끌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반도체 실적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눈높이는 이미 많이 낮아졌어요. 27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2023년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10.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에 반도체가 너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11.9%였어요.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익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익이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데 따라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나머지 업종들, 그러니까 27페이지 밑에 그림 보여드리면은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뭐 조선을 빼고 보면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 업종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21년이 9.3, 올해가 8.8, 내년은 8.5, 23년 8.8이에요. 8% 후반대에서 완전히 딱 갖춰져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년 GDP 성장률이 미국이 0.4입니다. 유럽이 마이너스 0.1이에요. 근데 영업이, 돈을 버는 거는 올해랑 비슷하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천천히 떨어지고 나머지 업종들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상대적 우위만으로도 반도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29페이지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수요가 웅달님도 수요가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시죠. 왜냐면은 앞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제품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AR, VR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핸드폰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할 때는 반도체는 더 좋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 6,392억 달러에서 내년에 조금 꺾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6,230억 달러로. 근데 2028년까지는 7,8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는 1조 달러까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단단하다. 그런데 최근 주가나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는 빼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캐펙스 컷이라는 거래요. 뭐냐면은 공급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줄이고 있어요. 감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23년 하반기 24년이 됐을 때 수요는 그렇게 뭐 좀 꺾인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아닐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세워놨는데 뭐 공급 계획이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캐펙스 컷이 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 2024년까지 음.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한번 세게 나타났던 게 2016년, 17년이에요. 이 30페이지 그림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6년에 바닥을 잡고 반도체 지수 자체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0% 걸렸어요. 코스피는 26% 올랐는데 네.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레벨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와 비슷한 반도체 주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뭐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한 20% 넘게 올랐죠. 20% 넘은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따라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5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자. 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초반 주식 비중,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시고 네.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많이 사셔도 절대 손해보는 구간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불안정한 흐름들이 새로운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마지막 하락 국면인데 좀 과격할 수 있고 고점 대비 10% 되게 과격하게 나오면 15% 이상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좀 더 싸게 사자는 차원에서 좀 베어리시한 점을 드리는 거지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곱씹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산다고 했는데 결국 또 그 가게 가면은 안 사고 못 사죠. 댓글로 다 욕했어요. 삼성전자 4만전자 된다고. 근데 이 CPI 발표 전부터도 계속 삼성전자는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공포에서 산다라는 게 네. 그게 어떤 말인지 네, 그러니까 정말 감정에 반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7만 간다, 8만 간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따라갔다가는 또 힘든 시간을 거칠 수 있으니까 이때 더 조심하시고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없거든. 봐봐. 안 돼. 이제 4만 전자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래? 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런 투자 심리의 정반대 흐름들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거두실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달러 약세를 좀 전망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호재죠. 왜냐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 약세 그리고 달러 약세도 중요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더 약한 흐름을 보일 때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삽니다. 네. 자, 외국인이 사면 뭐가 오른다? 대형주가 오른다. 대형주가 오르면은 대형주의 뭐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저는 2023년 장세의 한편의 예고편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물가 진정된다. 통화정책 완화된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런 와중에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원달러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끌어가면서 이 와중에 그 밑에는 수년매가 지속되면서 35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짧은 예고편인 것 같다.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2023년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시장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까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신재생, 방산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많이 또 빠져가지고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게 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없죠. 2차전지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2차전지를. 왜냐면은 유럽 잘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글로벌 2위 그리고 5위, 6위가 한국 기업들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1위, 3위 하는 중국 기업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해가지고 1, 2, 3위니까 빼놓고 본다면 글로벌 탑 티어가 다 한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어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레벨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냐면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지금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IRA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기에는 23년부터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내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유럽 비중이 높긴 하거든요. 2차 전지 쪽이. 근데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유럽이 3분기까지는 실적이 경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4분기부터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내년 1분기,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데 따라서 업황이 조금 슬로해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이라도 좀 정리하셨다가 좀 오랜만에 내년 초에 한번 퉁 떨어지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환경들이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제가 아는 김영렬 센터장님은 내년에 자칫하면 배반의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터리 반도체.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철저히 배반 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어의 마술사신데요. 그러니까 김영렬 선생님 원래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은 따라가기 좀 어렵다. 조금만 냉정을 찾고 충분히 시장이 좀 슬로해진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저는 내년에 탑티어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 충분히 싼 구간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네. 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늘리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를 조금 더 보면 기다리자.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요, 팀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 1억 정도가 생겼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비중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네. 섹터. 네, 섹터 비중. 저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한 30, 30 해가지고 한 비중을 좀 많이 채워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을 사시고 그러면은 30, 30, 60에다가 80이 됐잖아요. 20%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마이너스 나기도 하겠지만 나머지 애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줄 거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이것만 사라라는 게 아니라 좀 포트 구성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을 주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전지 20, 20, 나머지를 20, 뭐 방산이나 신재생 20에서 60으로 하고 나머지 40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는데 저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좀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트 전체에서 절반 정도, 절반 가까이는 좀 담아 놓으시면은 주가 지수 흐름에 소외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기회를 준다고 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랑 배터리 이번에 한번 빡세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어떨까 좋을 것 준비하십니다.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팀장님 그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듯한 시장 흐름인데 지금 펀더멘탈한 경우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있고 더 차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더 기다려 본다면 타이밍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돈을 잃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여유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레벨이라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 좀 늦더라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리면 많이들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하락 사이클 하락 추세의 정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그땐 다시 한번 또 한번 냉정을 찾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진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지금 뜨거울 때는 오히려 냉정을 찾고 차가울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3기까지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영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